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요즘 중국 매체들은 연일 신나게 탄탄탄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은 탄서, 전자식 캐터펄트로 후제노 항모에서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발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GN-15TAT가 바로 탄의 이니셜입니다. 미 해군의 제럴드 포더가 F-35C를 띄우지 못하는 데 반해 중국이 기술의 개가를 이뤘다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해군은 GN-15를 이륙시키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체 중량이 무거우면 이륙에 실패할까 두려워 연료를 가득 채우지 못했고 완전 무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술적 난관을 바로 돌파했습니다. KJ-600 조기 경보기의 경우 느리면서 중량이 36톤에 이릅니다. 크고 둔중한 KJ-600을 성공적으로 이륙시켰으니 못 띄울 비행기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GN-35와 GN-15T, KJ-600의 발진을 과시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더 나아가 GN-35 레이더 반사면 진빠장따, GN-35의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손바닥만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의 스텔스 기술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공중위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CCTV가 신형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중국의 기술이 이 정도 발전했으니 따라오려면 따라와 보라고 과시한 것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일요일에 방송된 CCTV의 자세한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GN-35의 극히 작은 RCS는 독특한 동체 모양과 첨단 메타 물질 코팅의 적용을 결합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기술이 중국 내에서 개발돼 독점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지역적 적대국과 국제 방위 산업계를 겨냥한 계산된 신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우주항공지식 잡지의 편집장 왕야나는 글로벌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사람의 손바닥 크기, 참새만은 RCS는 동급 전투기 비해 매우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준은 GN-35의 스텔스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나타낸다면서 RCS가 낮다는 것은 전투기가 첨단 방공 시스템을 관통해 목표물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미국, 인도, 일본 같은 국가들이 운영하는 팩3, S400, 이지스를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 같은 분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갈등 상황에서 결정적인 선제 공격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인 GN-35는 성능이 뛰어난 전자기 캐터펄트 덕분에 무기와 연료를 가득 채운 채 이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GN-35는 장거리 해상차단, 공중우세 임무, 제1열도와 제2열도에 걸친 공격 작전이 가능한 진정한 다목적 스텔스 공격 전투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GN-35가 완전히 국산인 엔진 2개를 사용한 것은 베이징의 항공우주 야망에 있어 또 다른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엔진 독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GN-10과 JF-17과 같은 플랫폼에 러시아산 동력 장치를 크게 의존해왔고 WS-10과 WS-15와 같은 국산 프로그램은 수년간 지연에 직면했습니다. GN-35가 중국에서 개발한 엔진으로 구동된다는 발표는 항공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몇 달 전 CCTV 프로그램 카이장라에 출연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에 대해 강연했던 중항공업 심양 수석 설계사 왕용칭도 글로벌 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예전에 CCTV 프로그램에서 비행기도 잘생겨야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GN-35가 유선형으로 날렵하게 생겨 뚱뚱하고 못생긴 미국의 F-35보다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F-35는 떡파이팅, 근접 공중전에서는 F-16보다도 떨어집니다. F-35가 스텔스기라고 올인한 미국은 미련합니다. 스텔스기라도 포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스텔스의 원천 기술은 러시아가 원조지만 거기에 주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왕용칭은 글로벌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연구 성과의 상당수는 센서, 탑재 장비, 항공 전자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개발 모델이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치 일정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을 줄여 더 큰 함대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젠35가 대량 생산된다면 스텔스 항공기의 포화로 인해 지역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젠20도 300대 이상을 생산한 상태입니다. 젠35의 등장은 중국이 지역적 전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을 압도하려는 야망의 상징입니다. 젠35는 베이징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에게 F-35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안입니다. 젠35의 RCS가 공개된 것은 심오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패트리엇 팩3 시스템, 미국에서 공급한 F-16V, 프랑스에서 제작된 미라지 2000 등을 혼합해 사용하는 타이완에게는 재앙적 위협입니다. 또 생각구 열도와 넓은 동주나해를 F-35와 F-15로 방어하려는 일본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또 2030년까지 4세대 제공전투기 NGAD를 개발하려는 미국에도 긴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젠35는 푸젠 항모 전투단에 합류하면서 미 해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푸젠함은 여전히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지만 전자기 캐터펄트와 스텔스 항공기를 결합하면 타이완 해협, 남진해해, 서태평양과 같은 잠재적 분쟁 지역에서의 전술적 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중국 해군의 푸젠함이 뛰어난 성능을 과시하는 반면 미 해군의 슈퍼캐리어 제럴드 포드함은 결함투성입니다. F-35C를 띄우지 못해 FA-18을 주력 함재기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타이완 중텐 TV 보도에 따르면 이런저런 결함이 충격적입니다. 2022년에는 전투기 발진 때 사용되는 갑판 위의 방열판 4개가 파손됐습니다. 전투기를 캐터펄트로 발사할 때 후면에 세우는 판이 고장난 것입니다. 제럴드 포드는 2017년에 취역했지만 2023년이 되어서야 겨우 처음으로 해외 작전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2019년과 2020년 사이 4,000회를 목표로 캐터펄트를 테스트한 결과 181회의 한 번꼴로 고장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완의 군사평론가들은 이제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이 완전히 뒤집히는 중이라고 평가합니다. 132억 달러나 쳐들인 제럴드 포드호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이 중국 해군이 게임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